한밤중 윤정이 직접 말자의 방에 들어와 물컵에 무언가를 탔습니다. 윤정아, 내가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이 순진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 물컵에 뭘 탔는지도 알고 있고, 최 씨랑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도 알고 있어. 윤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고 말자는 마지막 결전을 각오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김말자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76년을 살아온 세월 중에서도 오늘만큼 막막했던 날은 없었죠. 40여 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초등학교 교사였던 말자는 이제 자신이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말자는 아들 현우와 며느리 윤정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둘은 마치 말자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여보, 정말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상태 보세요. 지난주에는 가습을 켜놓고 나가셨잖아요. 만약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말자는 그 일을 기억했습니다. 국을 끓이려고 가스불을 켰는데 갑자기 옆집 할머니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죠. 다행히 윤정이 일찍 퇴근해서 발견했지만 그때 윤정의 표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말자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주무셨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발견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윤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현우가 말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결정하셨죠?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늘어났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로 1시간을 보냈고 그제는 같은 약을 2번 먹었습니다. 윤정이 옆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가 직접 알아보고 선택한 곳입니다. 간병인분들도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거든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서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말자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윤정이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죠. 집에서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한 법인데. 말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일하러 나가야 하고 윤정이도 늘 불안해해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겨나면 어쩌겠어요? 저희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윤정이 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매주 면회 올게요. 그리고 여기는 같은 또래분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가는 길에 말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동네를 벗어나니 모든 게 낯설어 보였죠. 지나가는 사람들, 건물들, 심지어 나무들까지도 모두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현우가 백미러로 말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말자는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요양원 입구에 서니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지만 말자에게는
그저 마지막 종착지처럼 느껴졌죠. 접수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김말자 어르신이시죠?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말자는 여러 가지 종이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입소 동의서, 의료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너무 많은 서류였지만 윤정이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도움을 주었죠. 여기 동의하시면 되고요. 이건 응급 상황 시 의료진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윤정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말자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글자들이 작고 흐릿해 보였고 머리도 복잡했죠.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같은 방을 쓸 할머니는 아직 면회실에 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자는 창가 쪽 침대에 자리를 잡았죠. 현우와 윤정이 짐을 정리해주고 있는 동안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그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집에서 보던 풍경과는 전혀 달랐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자신이 살던 동네도 보일까요? 엄마, 그럼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내일 저녁에 다시 올게요. 현우가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정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간병인분들께 부탁드린 것도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윤정이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현우와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가 된 후 말자는 가져온 짐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40년 넘게 입었던 한복 몇 벌, 낡은 성경책, 그리고 제자들이 보내준 편지들이 담긴 상자, 젊은 시절 사진들이 든 앨범. 이게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앨범을 펼쳐보니 현우를 처음 데려왔던 날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현우는 너무나 말랐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었죠. 남편과 함께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기분을 말자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는데 모두들 조용했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무표정한 얼굴로 숟가락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나 보네요. 며칠 있으면 적응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말자가 대답하자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집이 그리워서 울기도 하고 밥맛도 없고 하지만 여기도 나름 살만해요.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룸메이트 할머니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80 가까이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말자에게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옥입니다. 김말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순옥이 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실 텐데 처음에는 다 그래요. 약 드시면 좀 나아져요. 침대에 누웠을 때 말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았죠.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날들, 현우를 키우며 바쁘게 살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이 작은 침대 위에서 끝나는 걸까요?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말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잠이 들려던 순간 말자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목을 조이는데 숨이 막혀서 깨어났을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꿈을 꾼 걸까요? 말자는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왔죠.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살 만한 짓을 했던 걸까? 교사 시절 혹시 너무 엄하게 대했던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현우를 키우면서 상처를 준 일이 있었을까요?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실수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누군가를 화나게 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말자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악몽의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경고 같았습니다.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점차 이곳의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죠.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오전에는 가벼운 운동이나 독서 시간, 오후에는 텔레비전 시청이나 낮잠.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안정감은 있었습니다. 룸메이트인 박순옥과도 조금씩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말자보다 4살 많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밤마다 둘은 작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말자 씨, 가족들 자주 오시나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온다고 했는데 아직은. 말자가 대답하다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현우와 윤정은 입소한 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만 2번 받았을 뿐이었죠. 이날 오후 말자는 복도를 산책하다가 간병인 휴게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간병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최 씨, 오늘도 또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던데? 한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아, 그게 김말자 어르신 건인가 봐요. 며느리분이 뭔가 서류 처리하고 있다고 하던데. 최 간병인이 대답했습니다. 말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온 것 같았거든요.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어르신 입소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보험 이야기가 나와? 다른 간병인이 수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글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래도 좀 섣부른 것 같긴 해요.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이라니 무슨 보험을 말하는 걸까요? 자신이 들어놓은 보험이 있긴 했지만 그런 걸 왜 지금 처리한다는 거죠? 최 씨, 혹시 어떤 보험인지 알아요? 첫 번째 간병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사망보험이라고 들었어요. 그것도 몇 개나 된다고. 최 간병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망보험. 그 단어가 말자의 귀에 꽂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말자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말자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간병인들의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사망보험, 며느리, 서류 처리.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 걸까요? 말자 씨, 오늘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순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말자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일을 순옥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말자는 잠이 오지 않아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간병인실을 다시 지나게 되었습니다. 야간 간병인이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책상 위에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중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김말자,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보험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죠.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말자는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보험 설계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보험이 3개나 있었고 모두 사망보험이었습니다. 보험 금액도 상당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수익자 김윤정. 며느리 윤정의 이름이 3개 보험 모두에 똑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말자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거든요. 보험 가입일자를 보니 모두 최근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입소하기 불과 1달 전에 가입되어 있었고 어떤 것은 일주일 전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이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윤정이 서류한 뭉치를 가져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일이 있었죠. 그때 윤정이 뭐라고 했었나요? 어머님, 치료지원금 신청서예요. 요즘 정부에서 어르신들 의료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말자는 그때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좋은 일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서류들이 바로 이 보험 가입 서류들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자세히 보니 말자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찍은 도장이었지만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한다고 도장을 찍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돌아올 것 같아서 말자는 급히 서류를 원래 자리에 두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 윤정이 자신 모르게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시켰다는 것,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윤정이라는 것.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일일까요? 말자는 윤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사실 윤정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직업도 자주 바뀌었고 가족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았죠. 그리고 최근 들어 윤정이 요양원 입소를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도 이상했습니다. 다른 방법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요양원만이 답이라고 주장했었거든요. 혹시 말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나를 여기 보낸 이유가 너무 끔찍한 생각이어서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작은 콧꼬리 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아침에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다짐했죠. 이 모든 게 오해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말자에게는 긴 밤이었지만 앞으로 더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셈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말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자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보험 서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평범한 대화 소리도 오늘은 멀게만 들렸죠. 말자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밤에 잠 못 주무셨나요? 그 같은 테이블에 앉은 이춘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말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던 중 말자는 간병인 최 씨를 만났습니다. 어젯밤 간병인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최 씨는 말자를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그냥 산책 좀 하려고요. 말자가 대답하자 최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둘은 복도 끝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씨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며느리분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자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최 씨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분 성함이 김윤정 맞죠? 네, 맞는데요. 그분이 예전에 보험 설계사로 일하셨다는 거 아세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정이 여러 직업을 가져봤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자세히 묻지 않았거든요. 최 씨가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정 씨 어머니도 여기 계셨어요. 작년까지요. 네, 여기요?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정이 자신의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박영숙이라는 분이셨는데 윤정 씨가 직접 모셔왔었어요. 그런데 최 씨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입소하신 지 석 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갑작스럽게요. 말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병환이라도 있으셨나요? 그게 특별한 병이 있으신 건 아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최 씨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도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윤정 씨가 어머니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말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직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르신께도 비슷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최 씨가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무슨 비슷한 일이요? 어제 윤정 씨가 전화를 해서 어르신 약 복용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언제 드시는지, 혈압약은 얼마나 드시는지.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왜 물어봤을까요? 글쎄요. 가족이니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보통 가족들은 그런 세세한 건 잘 안 물어보거든요. 둘의 대화가 끝난 후 말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정의 어머니도 같은 요양원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것, 그리고 그때도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말자는 원무과에 가서 박영숙이라는 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직원은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말자가 제 며느리 어머니인데 안부가 궁금해서라고 하자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는데 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자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입소 당시 특별한 지병이 없었고 혈압도 정상이었으며 다른 어르신들과 잘 어울리는 활발한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약간 이상하셨어요.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고 밥맛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증상은 없었나요?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도 하셨고, 그런데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거든요. 말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박영숙 씨의 증상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식욕부진, 그리고 가슴 답답함. 이런 증상들이 며칠 지속되다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저녁 식사 시간 말자는 약을 받으러 간병실에 갔습니다. 자신이 복용하는 약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약 드시러 오셨나요? 최 씨가 말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제가 먹는 약 목록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최 씨가 약 봉지를 가져다 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그리고 수면제예요. 말자는 약 봉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집에서 복용하던 약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수면제는 언제부터 추가된 건가요? 며느리분이 요청하셔서 추가된 거예요. 어르신이 잠을 잘 못 이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자는 수면제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 씨는 가족의 요청이라며 꼭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받기는 했지만 말자는 그 약을 먹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정의 어머니가 겪었던 증상들,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보험금,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거액의 사망보험, 요양원 입소, 그리고 약물 복용에 대한 지나친 관심, 모든 게 하나의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말자는 휴대폰을 꺼내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지만 주저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어젯밤 꾸었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꿈. 그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예고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말자는 베개 밑에 수면제를 숨겨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달이 밝게 떠 있었지만 말자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자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정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우가 혼자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윤정 없이 혼자 온 것은 처음이었죠. 말자는 현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야윈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평소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뭔가 고민이 깊은 것 같았죠. 현우야, 혼자 왔구나. 윤정이는 어디 갔니? 회사 일이 있다고 해서. 현우가 대답했지만 그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둘은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현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고 말자는 보험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해. 그런데 현우야. 말자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현우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어머니를 여기 보낸 것.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말자는 현우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괜찮다, 현우야. 너희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잖니. 그런데 현우가 말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우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그 비밀을 누가 말해준 걸까요? 현우야, 그걸 어떻게 해? 윤정이가 알려줬어요. 몇 달 전에. 말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정이 현우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니 왜 그랬을까요?
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삼촌의 아이였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걷어 키우셨다는 것,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말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래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시동생이 어떤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던 현우. 그 여자는 아이를 낳자마자 사라져버렸고 시동생도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었죠. 당시 5살이었던 현우는 너무나 말랐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현우야,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내가 키웠잖니. 하지만 어머니는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넌 진짜 내 자식이 아니야라고. 말자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걸까요? 기억이 흐릿했지만 혹시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현우야, 그건. 어머니, 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를 키우셨는지,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는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는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린 시절 학대받던 아이를 자신이 품에 안았을 때의 기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자식이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자식처럼 키웠던 거죠. 현우야, 미안해. 그런 말 했다면 정말 미안하고. 하지만 난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윤정이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저를 진짜 자식으로 생각하신 적이 없다고. 그래서 유산도 다 윤정이한테 주라고 하신다고.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기억 안 나세요?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윤정이랑 유산 정리하는 이야기 하실 때 말자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나요? 최근 들어 기억이 흐릿해지긴 했지만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면 기억이 날 텐데. 현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유산이고 뭐고 다 내 거야. 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윤정이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말자도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윤정이 왜 현우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현우의 출생 비밀을 왜 지금 와서 알려준 걸까요? 현우야, 윤정이가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글쎄요. 제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윤정이가 당신은 어머니의 진짜 아들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고민하느냐고 하면서 말자는 점점 윤정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요양원 입소에 반대하지 않도록 그런 말을 한 것 같았거든요. 현우야, 넌 내 진짜 아들이야. 혈육이 아니어도 마음으로는 진짜 자식이었어. 현우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윤정이가 자꾸, 윤정이가 뭐라고 그랬니? 어머니한테서 받을 건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자는 이제 윤정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현우와 자신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현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보험금을 노리는 것이었죠. 현우야, 윤정이 말 믿지 마. 넌 내 소중한 아들이고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내 거야. 현우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윤정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어머니 일 때문에도 그렇고 윤정이가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어떤 이야기? 어머니가 오래 사실 것 같지 않다고.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정이 현우에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니. 현우야, 윤정이가 내 보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한 적 있니?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명의로 보험을 몇 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보험에 가입했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직접 사인하셨다고. 현우야, 난 그런 보험 가입한 기억이 없어. 그리고 수익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윤정이가 알아서 했다고 하니까. 말자는 현우에게 자신이 발견한 보험 서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익자가 모두 윤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윤정의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했다는 것까지. 현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윤정이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현우는 한참 동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바보였나 봐요. 윤정이 말만 믿고. 현우야,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하지만 말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집에 돌아가서 윤정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 봐서 말이죠. 현우야, 이 이야기는 아직 윤정이한테 하지 마.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무서워요. 말자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우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었다는 게 다행이었죠. 면회 시간이 끝나고 현우가 돌아간 후 말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윤정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현우와의 면회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지만 동시에 더욱 조심스러워졌죠. 윤정의 계획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고 언제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복도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고 다른 입소자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라 조용했죠. 그런데 간병인실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최 간병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이른데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요? 말자는 조심스럽게 문 근처에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네, 윤정 씨.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 씨가 윤정과 통화하고 있다니 이른 새벽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르신이 보험 서류 본 것도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말자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보험 서류가 사실은 최 씨가 일부러 보여준 것이었다니. 네, 맞아요. 어르신이 움직이면 바로 신고하라고 하셨죠. 치매 어르신이 망상 증세를 보인다고. 최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 씨가 윤정과 한패였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진실을 파헤치려 하면 치매 망상으로 몰아갈 계획이었던 겁니다. 어르신 약물은 어떻게 할까요? 수면제 말고 다른 걸로. 최 씨가 또 말했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자신이 믿고 있던 최 씨가 사실은 윤정의 사람이었다니. 방으로 돌아온 말자는 침대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최 씨가 자신에게 윤정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준 것도 보험 서류를 보게 해준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함정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윤정의 어머니 이야기도 거짓일까요? 아니면 진짜 일어난 일이지만 다른 목적으로 이야기해 준 걸까요? 말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최 씨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아침 식사 시간
최 씨가 평소처럼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말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며느리분이랑 연락하셨어요? 어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말자는 윤정이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해졌습니다. 현우와의 면회에 대해서 알게 된 걸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별거 아니에요. 어르신 건강 상태 묻고 약은 잘 드시는지 확인하고 최 씨가 대답했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 후 말자는 일부러 최 씨를 피해서 다른 간병인에게 가서 약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주는 약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말자 어르신, 왜 여기서 약을 받으세요? 다른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최 씨가 바쁜 것 같아서 말자가 대답하자 그 간병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최 씨 요즘 일이 많으시나 봐요. 전화도 자주 받고 말자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최 씨가 적인 이상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둬야 했습니다. 말자는 조용히 방을 나와서 공중전화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옛날 제자 중에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김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영수야, 나 말자 선생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말자는 영수에게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보험 문제와 윤정의 의심스러운 행동들, 그리고 최 씨의 배신까지. 선생님, 그게 정말이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영수야, 내가 뭔가 위험한 일을 당한다면 너에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해둘 테니까 그때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선생님. 하지만 너무 위험한 건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말자는 작은 수첩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윤정의 어머니 이야기, 보험 서류 발견, 현우와의 대화, 최 씨의 배신까지 모든 걸 기록해두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죠. 그리고 수첩을 두 부 작성해서 하나는 자신이 갖고 다른 하나는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최 씨가 평소보다 더욱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제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녁 산책 오래 하신 것 같던데. 말자는 최 씨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냥 복도를 좀 걸었어요. 혹시 전화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전화기 근처에서 어르신 목소리가 들린 것 같던데. 말자는 최 씨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아, 잠깐 현우한테 전화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혹시 무슨 특별한 이야기 하셨나요? 말자는 최 씨가 점점 노골적으로 캐묻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신호였죠. 별거 없었어요. 그냥 안부 묻고. 최 씨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최 씨가 또 다른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엿들었습니다. 윤정 씨, 어르신이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전화도 했고. 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좀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계획을 앞당겨야 할지도. 말자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부터 말자는 최 씨가 주는 약을
절대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든 척하면서 계속 깨어 있기로 했죠. 며칠 후 말자의 예감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말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약장 근처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사람이 나간 후 말자는 조심스럽게 약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자신이 원래 받았던 약과는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말자는 확신했습니다. 윤정과 최 씨가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말이죠. 약이 바뀐 것을 확인한 후 말자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정과 최 씨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었고 언제 자신에게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말자는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고, 동시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어야 했죠. 그 첫 번째 단계로 말자는 룸메이트 박순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순옥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요? 말자는 순옥에게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보험 문제와 최 씨의 배신, 그리고 바뀐 약에 대한 이야기까지. 세상에, 그런 일이. 순옥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순옥 씨, 혹시 제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말자가 작은 종이에 김영수 변호사의 번호를 적어서 건네주었습니다. 말자 씨,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제가 뭐라도 더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부탁드릴게요. 다음 단계로 말자는 요양원 내에 비밀리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찾아보았습니다. 복도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몇 군데에 작은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영상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말자는 매일 밤 일어나는 일들을 더욱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이상한 행동들, 바뀐 약들, 그리고 윤정과의 전화통화 내용까지 모든 걸 시간과 날짜와 함께 꼼꼼히 적어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말자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말자는 잠든 척하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일찍 누군가가 방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이번에는 최 씨가 아니었습니다. 발소리와 움직임으로 봐서는 젊은 여자 같았어요. 말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살짝 떠보았습니다. 깜깜 놀랐습니다. 윤정이 직접 들어와 있었거든요. 윤정은 말자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움직임으로 약장 근처로 다가가더니 뭔가 작은 병을 꺼내서 말자의 물컵에 내용물을 넣었습니다. 말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정이 직접 자신의 물에 무언가를 타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독성이 강한 약물이거나 심장에 무리를 주는 약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윤정은 모든 걸 마친 후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말자는 한동안 숨을 죽이고 있다가 윤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물컵을 확인해 보니 미세한 가루 같은 것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 물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증거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자는 물컵에 물을 작은 병에 조금 따라서 보관하고 나머지는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다시 원래 자리에 두고 잠든 척했죠. 다음 날 아침 최 씨가 평소보다 일찍 와서 말자를 깨웠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직 졸려요. 조금 더 잘 수는 없을까요? 안 돼요. 규칙이니까 지켜야죠. 그리고 물도 많이 마시세요. 탈수 예방해야 하거든요. 최 씨가 말자의 물컵을 가리켰습니다. 말자는 최 씨가 윤정이 탄 물을 마시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둘이 완전히 한패였던 거죠. 물은 나중에 마실게요. 지금은 속이 좀 거북해서. 최 씨가 약간 초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물을 안 마시면 변비도 생기고 건강에 안 좋아요. 지금 마시세요. 말자는 최 씨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의 친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다급한 것 같았어요. 정말 지금은 마시기 힘들어요. 조금 있다가. 어르신. 최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자꾸 말을 안 들으세요? 물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어려워서. 그때 룸메이트 순옥이 깨어나서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최 씨는 순옥의 시선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좀 예민했네요. 그냥 건강이 걱정되어서. 최 씨가 다시 평소의 친근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말자는 그 진짜 얼굴을 봐버렸죠. 그날 오후 말자는 중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현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웠거든요. 현우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윤정이한테 들었는데 요양원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신다면서요?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정이 현우에게 뭔가 말했구나. 무슨 이상한 소리? 보험이 어떻고, 누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어떻고. 어머니, 치매가 심해지신 거 아니에요? 말자는 현우의 말을 듣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윤정이 미리 현우에게 자신이 치매 망상을 보인다고 세뇌시켜 놓은 거죠. 현우야, 그게 아니야.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어머니, 그만하세요. 윤정이가 증거도 보여줬어요. 어머니가 없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시면서 찾아다녔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그런 보험 없거든요. 말자는 윤정이 현우에게 거짓 증거까지 보여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자신에게는 진짜를 보여주고 현우에게는 가짜를 보여준 거겠죠. 현우야, 제발 내 말을 들어봐. 정말로. 어머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윤정이가 좋은 병원 알아봤다고 하니까. 전화가 끊어진 후 말자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우마저 윤정의 편에 써버린 거죠. 그날 저녁 윤정이 면회를 왔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함께 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정이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윤정아. 어머님, 현우가 그러는데 요양원에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면서요? 혹시 무슨 스트레스라도 받으시는 일이 있나요? 말자는 윤정의 연기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정말 걱정하는 며느리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윤정아, 내가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이 순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물컵에 뭘 탔는지도 알고 있고 최 씨랑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도 알고 있어. 윤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죠. 어머님, 정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망상 증세는 치료받으셔야 해요. 그때 최 씨가 나타났습니다. 윤정 씨, 어르신 상태가 어떠세요? 네, 역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둘이 자신 앞에서 대놓고 연기하는 모습을 보며 말자는 이제
정말 마지막 수단을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윤정이 물컵에 탄 독성 물질을 보관해둔 작은 병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해온 모든 일기와 증거들을 복사해서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음이었습니다. 말자는 자신이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윤정과 최 씨가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계획이었죠. 새벽 4시경 말자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김영수 변호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나야.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왔어.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절대 죽은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며칠 후에 깨어날 테니까 그때까지 증거들을 잘 보관해 두고. 말자는 영수에게 자세한 지시사항들을 전달했습니다. 보관해둔 증거들의 위치, 연락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깨어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죠. 전화를 마친 후 말자는 룸메이트 순옥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순옥 씨,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말자 씨, 제가 내일부터 며칠간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은 게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준 전화번호로 꼭 연락해 주세요. 순옥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말자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하루를 맞이하는 마음이었죠. 아침 식사 시간, 최 씨가 다시 물을 마시라고 강권했습니다. 어르신, 어제부터 물을 거의 안 마셨잖아요. 탈수되면 정말 위험해요. 말자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뭔데요? 당신이 윤정이랑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최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새벽에 윤정이와 전화 통화하는 것도 다 들었고, 윤정이가 내 물컵에 뭘 타는 것도 봤어요. 최 씨는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치매가 심해지셨나 봐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말자가 어젯밤 채취해둔 물이 든 작은 병을 보여주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있었죠.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잖아요. 이 물을 경찰에 가져가서 성분 분석을 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최 씨가 급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그런 걸 왜 갖고 있어요? 주세요. 안 돼요. 이건 내 생명과 관련된 증거예요. 최 씨가 강제로 병을 빼앗으려 했지만 말자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최 씨가 빼앗은 건 가짜였죠. 이제 끝났네요. 최 씨가 병을 받아들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말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자는 자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다며 쓰러진 척했죠. 최 씨가 놀라서 달려왔고 곧 119가 불려왔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최 씨가 외쳤지만 말자는 의식을 잃은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말자는 며칠간 혼수 상태로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었죠. 그 사이 윤정은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말자의 상태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아직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의식불명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3일째 되는 날 말자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김영수 변호사에게만 연락했습니다. 영수야, 이제 시작이야.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준비는 다 끝났어요. 영수는 그동안 말자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윤정이 탄 독성 물질, 가짜 보험 서류들, 최 씨와의 통화 녹음, 그리고 윤정의 어머니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또한 요양원의 감시 카메라 영상들도 확보했습니다. 윤정이 한밤중에 말자의 방에 들어와서 물컵에 뭔가를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넷째 날 경찰이 요양원과 윤정의 집을 동시에 수색했습니다. 윤정의 집에서는 여러 종류의 독성 약물들이 발견되었고 요양원에서는 최 씨가 보관하고 있던 가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윤정과 최 씨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윤정이 소리쳤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최 씨는 체포되자마자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윤정 씨가 시킨 거예요. 어르신을 서서히 약물 중독으로 만들어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라고. 그리고 윤정 씨 어머니 일도 같은 방식이었어요. 저도 그때 도왔거든요. 법정에서 윤정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셨어요. 이 모든 건 오해예요.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 미수, 그리고 친어머니에 대한 살인 혐의까지. 말자가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말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정 씨는 저를 돈으로 계산했지만 저는 제 생명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끝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현우는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현우야, 이제 알았으니 됐어.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재판 결과 윤정은 살인미수와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받았죠. 모든 게 끝난 후 말자는 현우와 함께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그래, 현우야. 집으로 가자. 진실이 밝혀진 후 말자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죠. 재판이 끝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현우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악몽 같은 시간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지만 그 경험이 말자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죠.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현우가 아침 식탁에서 물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니. 말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말자가 새로 시작하는 일의 첫날이었습니다. 지역 노년대학에서 시니어 교육 봉사를 하기로 한 거죠. 40년간 교사로 살았던 경험과 최근의 힘든 시간들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시니. 현우야,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도울 수 있는 거야. 나 같은 일을 당하는 어르신들이 없어야 하잖니.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윤정의 말에 속아서 어머니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노년대학에 도착하니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안녕하세요. 김말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어르신 권리 보호에 대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처음 수업은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험이나 재산에 관련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복잡한 서류를 어떻게 이해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럴 때는 믿을 만한 제3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니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라도 좋아요. 절대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말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매나 건망증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억이 흐려져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소중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 명의 어르신들이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도 며느리가 자꾸 이상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저는 아들이 갑자기 요양원에 가라고 해서 불안했어요. 말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말자의 수업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죠. 어느 날 말자는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습니다. 윤정이 교도소에서 면회 요청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유리창 너머로 윤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자는 윤정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죠. 윤정아, 왜 그런 일을 했니?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제 어머니를 그렇게 보낸 것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정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하지만 너도 살아남아야 해. 감옥에서라도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말자는 윤정을 용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갖고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한 해가 지나고 말자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77번째 생일이었죠. 현우가 작은 파티를 준비했고 노년대학의 동료들과 제자들도 함께했습니다. 말자는 그 자리에서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함께 만든 거예요. 한 할머니가 작은 책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김말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르신 권리 보호 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자의 강의 내용과 경험담을 정리해서 만든 책이었죠. 이 책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려요. 선생님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말자는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승화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생일 파티가 끝나고 말자는 현우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활기차게 사시니. 현우야,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 어머니의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말자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어르신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도. 저도 그 일에 함께 할게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책상에 앉아서 일기를 썼습니다. 요양원에서 시작했던 그 일기를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오늘로 내 새로운 인생 2년째가 되었다. 윤정의 배신으로 죽을 뻔했던 그날, 나는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단순히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는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진짜 살아남는다는 것은 나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말자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죠. 내가 기억을 잃어버린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누가 나를 지키고 누가 나를 팔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말자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살아남기로 했다. 다시 나답게. 그 밤 말자는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밝은 내일을 꿈꾸었죠. 자신과 같은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을 말입니다. 그리고 현우는 옆방에서 어머니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어머니에게 말이죠. 이렇게 말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도우면서 말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